지구에서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인류가 실제로 발을 디딘 유일한 천체가 떠 있습니다. 50년도 더 지난 아폴로 미션 이후 우리는 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수수께끼들도 계속 발견하고 있죠. 최근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달에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물은 우리가 예상했던 곳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발견되어야 할 곳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기묘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의 물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물은 인류의 우주 탐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로켓 연료를 만들고 식수를 확보하고 심지어 달 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데까지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우주 강국들이 달의 물을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 미국, 인도, 한국까지 모두 달 탐사선을 보내며 이 신비로운 물의 정체를 밝히려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궤도에서 관측한 데이터는 분명히 물이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착륙해서 찾아보면 흔적조차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도의 찬드라얀 3호가 남극에 착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을 찾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비들을 가득 실었지만 정작 물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죠. 한국의 다누리 탐사선이 보내온 고해상도 이미지들도 영구 운명 지역의 분화구 내부를 선명하게 보여주었지만 예상했던 얼음 호수나 서리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달에서 물을 찾기 위한 인류의 도전과 그 과정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미스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물의 존재가 확인되었던 순간부터 최신 탐사 미션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까지, 그리고 왜 달의 물이 우리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단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달에 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첫 번째 단서는 1976년 소련의 루나 24호 탐사선에서 나왔습니다. 이 로봇 탐사선은 달 표면을 약 2m 깊이까지 뚫고 170g의 토양 샘플을 지구로 가져왔죠. 과학자들이 이 샘플을 분석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샘플의 약 0.1%가 물이었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물의 농도도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지구에서 온 오염물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샘플에서도 미량의 물이 검출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오염으로 치부되었죠. 진짜 전환점은 1994년에 찾아왔습니다. NASA의 클레멘타인 탐사선이 달의 남극 근처에 영구 음영 지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햇빛을 받지 못한 이 분화구들의 온도는 영하 173도 이하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추운 환경이라면 물이 얼음 형태로 영구히 보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과학계는 흥분했습니다. 달에 물이 정말로 존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난 셈이었으니까요. 1998년 NASA는 루나 프로스펙터 탐사선을 발사하여 이 가설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탐사선은 궤도에서 분광학을 이용해 달 극지방을 관측했고 놀라운 양의 수소를 감지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달의 극지방 분화구들에는 약 1000만 톤에서 3억 톤에 달하는 물 얼음이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하지만 수소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물이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수소는 물의 화학적 친척인 수산기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과학자들은 대담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루나 프로스펙터를 임무 종료 후 달 남극에 충돌시켜서 분출되는 물질을 분석하는 것이었죠. 1999년 탐사선은 계획대로 달에 충돌했고 과학자들은 지구의 망원경으로 분출물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물의 흔적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거든요. 달의 물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2007년 일본의 셀레네 탐사선도 비슷한 시도를 했습니다. 가구야라는 애칭으로 불린 이 우주선은 18개월 동안 달 궤도를 돌며 고해상도 지도를 제작했지만 극지방의 영구 음영 지역에서 물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탐사선도 달에 충돌하여 분출물을 생성했지만 역시 물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 2008년 인도가 게임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찬드라얀 1호는 기존 탐사선들과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단순히 궤도에서 관측만 하는 게 아니라 충격 탐사체를 직접 달 표면으로 보내 하강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었죠. 충격 탐사체는 모선에서 분리된 후 25분 동안 하강하며 달 남극 근처의 분화구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기다려온 답을 찾았습니다. 센서가 수증기를 감지한 겁니다. 달에 물이 존재한다는 최초의 확실한 증거였죠. 몇 달 후 찬드라얀 1호에 탑재된 NASA의 달 광물학 매퍼도 궤도에서 분광학으로 물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달에는 분명히 물이 있었던 겁니다. NASA는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2009년 발사된 LCROSS 임무는 간단하면서도 독창적인 설계를 자랑했습니다. 탐사선을 실어 나른 아틀라스 V 로켓의 1단 부스터를 달에 도착한 후 분리하여 남극의 어두운 분화구에 충돌시키는 방식이었죠. 이 충돌로 발생한 파편 기둥을 LCROSS 본체가 직접 통과하며 분석했습니다. 지구의 망원경에 의존했던 이전 시도들과 달리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파편 속에서 물 얼음뿐만 아니라 수소가스, 암모니아, 메탄 같은 유용한 물질들이 대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로켓 연료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었죠. 달의 극지방에서 발견된 수소가 실제로 물 얼음에 속한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달에 약 6천억 킬로그램의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자동차 4억 6천만 대의 무게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달의 낮 기온이 섭씨 127도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물이 증발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답은 달의 독특한 자전 특성에 있었습니다. 달은 지구의 황도면에 대해 약 5도밖에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작은 기울기 덕분에 극지방의 일부 분화구는 영원히 햇빛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수억 년 전 혜성들이 달에 충돌하며 가져온 물이 이런 분화구에 모였고 극한의 추위 속에서 얼음으로 보존되었던 거죠. LRO라는 NASA의 달 정찰 궤도선은 우리의 이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 탐사선이 발견한 사실은 과학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물이 영구 음영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달 표면 전체에 미량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달을 덮고 있는 회색 암석 레골리스의 표면에서 물 분자의 흔적이 계속 발견되었죠. 더욱 흥미로운 건 이 습기가 시간에 따라 이동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오 무렵 가장 뜨거울 때는 물이 사라지는 듯 했지만 저녁이 되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달에도 일종의 물순환이 존재하는 셈이었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세 유성체가 소량의 물을 운반하며 달 표면에 끊임없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태양풍이 수소를 표면으로 전달하고 이 수소가 토양의 산소 함유 광물과 반응하여 수산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후 미세율성체의 충돌로 발생하는 열이 수산기를 물로 변환시킬 수 있죠. 이렇게 생성된 물은 미세유성체 충돌로 형성된 작은 유리구슬 안에 갇히거나 토양 입자 사이에 숨어서 햇빛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LRO의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영구 음영 지역의 온도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추울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측정값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부 분화구의 온도는 영하 250도까지 내려갔는데 이는 태양계 전체에서 측정된 온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천왕성이나 해왕성, 심지어 명왕성보다도 더 춥다는 얘기죠. 이렇게 극한의 추위는 물 얼음을 보존하기에는 완벽하지만 동시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 아르곤 같은 다른 유용한 화합물들도 함께 얼어붙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020년 NASA의 SOFIA 천문대는 더욱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달 표면에서도 물을 찾아낸 겁니다. 클라비우스 분화구에서 검출된 물의 농도는 100만 분의 100에서 412 정도로 매우 낮았습니다. 참고로 사하라 사막에도 이보다 100배나 많은 물이 있죠. 하지만 이 발견의 의미는 컸습니다. 달의 물이 차갑고 어두운 곳에만 국한되지 않고 달 표면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니까요. 달의 물은 우주의 석유라고 불립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채굴할 수 있다면 우주 산업의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달 거주지에서 재활용하여 식수나 세탁에 사용할 수 있고 식물 재배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활용처는 로켓 추진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데 이 둘은 현재 로켓 엔진에 사용되는 주요 추진제입니다. 여기서 달의 낮은 중력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달에서 생산한 추진제를 우주로 보내는 데 드는 에너지가 지구에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놀랍게도 달에서 지구 저궤도까지 물건을 보내는 게 지구에서 보내는 것보다 자원이 덜 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거리가 30만 킬로미터나 더 멀어도 말이죠. 달이 우주 탐사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달 탐사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하여 2030년까지 남극에 로봇 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창어 6호, 7호, 8호 연속 임무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죠. 미국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까지 달 남극에 기지를 세우려 합니다. 아르테미스 3호는 1972년 이후 최초로 인간을 달에 보내는 임무가 될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 이전까지 달에 탐사선을 보낸 국가는 6개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 중국, 인도죠. 하지만 이 숫자는 곧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다누리 탐사선이 달 궤도에 도착하면서 한국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달의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단순히 과학적 탐구를 넘어서 경제적 이익까지 걸려있기 때문이죠. 달에는 물 외에도 채굴할 만한 자원이 많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헬륨-3입니다. 이 동위원소는 방사선이나 위험한 부산물 없이 깨끗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상적인 물질로 여겨집니다. 의학과 방사선 검출기에도 사용되죠. 문제는 지구에서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천연가스 매장지에서 발견되기는 하지만 10억 분의 1이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농도로만 존재합니다. 천연가스 10억 세제곱미터에서 헬륨-3을 겨우 15kg 정도밖에 추출할 수 없으니 경제성이 없는 거죠. 하지만 달은 다릅니다. 수십억 년 동안 태양풍이 달 표면에 헬륨-3를 축적시켜 왔거든요. 지구는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주지만 자기장이 없는 달은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농도는 여전히 10억 분의 50 정도로 낮지만 달 표면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다른 채굴 작업과 함께 수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헬륨-3 채굴을 달 탐사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로 공개적으로 밝혔고 미국과 유럽, 인도의 과학자들도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죠. 민간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의 표토에는 다양한 금속도 풍부합니다. 철, 티타늄, 알루미늄, 실리콘, 칼슘, 마그네슘 등이 대량으로 발견되죠. 이들 금속은 지구에서는 흔하지만 달 자체에서 채취할 수 있다면 식민지의 자립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금속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산소와 수소 같은 유용한 부산물도 얻을 수 있거든요. 산소는 호흡 가능한 공기가 되고 수소는 연료로 전환되며 이 둘을 합치면 물이 됩니다. 레골리스 자체도 콘크리트 같은 건축 재료인 르나크리트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건축 자재를 운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원은 히토류 원소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히토류는 실제로 지구에서 그렇게 희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큰 매장지를 형성하지 않고 지각 전체에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채굴하기 어렵고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오염이 발생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히토류 채굴을 꺼립니다. 중국만이 예외인데 덕분에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각종 전자제품과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특히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오염시키는 대신 달에서 히토류를 채굴하는 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히토류가 달에 더 풍부한 건 아니지만 일부 매장지는 이미 확인되었고 달에서의 오염은 지구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경제적 가능성 때문에 달의 자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누가 달에서 채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서명한 우주조약은 천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금지하지만 채굴 자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우주 채굴을 규제하는 다른 조약들도 제안되었지만 실질적인 우주 개발 능력이 없는 국가들만 가입했죠. 지금으로서는 선착순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달 표면을 지도화하고 물과 자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겁니다. 하지만 달에서 물을 채취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극한의 추위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 큰 위험은 정전기입니다. 달의 낮은 축 기울기 때문에 태양풍이 극지방을 거의 수평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이온보다 훨씬 가벼운 전자들이 먼저 분화구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바닥과 안쪽 벽에 음전하가 형성되죠. 반대로 위쪽에는 양전하가 쌓입니다. 이 전하 차이가 강력한 전기장을 만들어내는데 그 전압이 수십만 볼트에 달할 수 있습니다. 방심한 탐험가에게는 치명적인 수준이죠. 극지방을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달 표면에 미세한 먼지인 레골리스도 정전기를 띠기 때문입니다. 달에는 자기권이 없어서 태양풍이 표면을 직접 때리고 이 과정에서 레골리스가 정전기를 띠게 됩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이 미세먼지는 연마 효과가 있어서 우주복과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죠. 아폴로 임무 때도 레골리스가 모든 것에 달라붙어 문제를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게다가 레골리스는 매우 독성이 강해서 눈이 충혈되고 기침이 나는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폴로 시대의 우주복은 테프론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소재가 정전기를 띠 레골리스를 끌어당겨 가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테프론이 마찰 전기 효과도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주인이 음전하를 띤 달 표면과 양전하를 띤 태양풍 사이의 매개체가 되어 감전될 위험이 있죠. 실험실 실험 결과 레골리스로 덮인 테프론 직물은 전기 아크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폴로 우주인들은 왜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았을까요? 답은 태양빛에 있습니다. 태양에서 온 광자가 광전 방출이라는 과정을 통해 지면의 전자 일부를 떼어내면 직사광선에 노출된 지면은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게 태양풍의 음전하와 균형을 이루는 거죠. 아폴로 착륙선들은 모두 햇빛이 끊임없이 비치는 지역에 착륙했기 때문에 감전 위험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영구 음영 지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래의 달 탐사를 위해서는 새로운 우주복이 필요합니다. 정전기 방전으로부터 안전하면서도 영하 247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야 하죠. 여러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워싱턴 주립대학팀은 NASA로부터 13만 달러를 지원받아 액체 질소를 이용한 먼지 제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NASA는 전기 역학적 먼지 차폐막이라는 기술도 연구 중인데 전류를 흘려 표면에 레골리스를 닦아내는 방식입니다. 노르웨이의 NTNTION이라는 회사는 더욱 혁신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을 휘두르는 것만으로 로버나 로봇팔을 제어할 수 있는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 기술을 우주복에 통합하면 우주인은 안전한 기지 내부에 머물면서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달 탐사, 나아가 화성 탐사에도 큰 도움이 될 기술이죠. 하지만 모든 임무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2024년 7월 NASA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달 남극을 탐사하고 물럼을 찾도록 설계된 VIPR 로버 임무를 취소한다는 거였죠. 원래 2023년 발사 예정이었던 이 임무는 건설 지연과 예산 감축으로 2025년으로 미뤄졌다가 결국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이미 제작된 로버는 예비 부품으로 해체될 운명에 처했죠. NASA 외부의 많은 과학자들은 이 결정에 경악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달 과학에 있어서 어두운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VIPR은 이동성이 뛰어나고 표면 아래까지 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향후 몇 년 동안 미국의 다른 어떤 프로젝트도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달 탐사의 어려움은 NASA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9번의 달 착륙 시도 중 5번이 실패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착륙에 성공한다 해도 또 다른 미스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광학 측정으로 물의 존재를 반복적으로 확인했지만 정작 그곳에 가서 찾아보면 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국의 다누리 탐사선은 이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12월 달 궤도에 도착한 다누리에는 NASA가 제공한 섀도캠이라는 특별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LRO의 카메라보다 200배나 감도가 높은 이 카메라는 영구 운명 지역의 내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죠. 섀도캠이 촬영한 셰클턴 분화구의 이미지는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분화구 바닥은 울퉁불퉁한 융기로 덮여 있었고
바위가 굴러내린 흔적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얼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셰클턴이 작은 분화구라서 내부 온도가 얼음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만큼 낮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섀도캠은 북극과 남극의 다양한 분화구를 들여다봤는데 어디에서도 빙하나 서리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찬드라얀 1호가 물의 존재를 확인했는데도 말이죠. 이 미스터리는 인도의 찬드라얀 3호 임무에서 발견된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이상해집니다. 인도는 찬드라얀 3호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달의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착륙시킨 네 번째 국가가 되었고 남극에 착륙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죠. 2023년 7월 14일 발사된 찬드라얀 3호는 비크람 착륙선과 프라그얀 로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임무는 놀라울 정도로 비용 효율적이었습니다. 전체 비용이 약 7,500만 달러였는데 이는 많은 할리우드 우주 영화를 제작하는 비용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죠. NASA의 아르테미스 임무 한 번 발사하는데 41억 달러가 드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산 절감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비크람과 프라그얀은 영하 120도의 달의 밤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음력 하루는 지구에 14일간 지속되는데 임무는 그 시간 안에 모든 목표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시간은 그들 편이 아니었죠. 8월 23일 비크람이 달 표면에 착륙하자마자 프라그얀 로버가 경사로를 내려왔습니다. 27kg의 이 작은 육륜 로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알파 입자 X선 분광기와 레이저 유도 파괴 분광법 장비였죠. 이 둘을 함께 사용하면 달 토양의 화학적 구성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나 다른 흥미로운 물질을 찾기에 충분한 성능이었죠. 프라그얀은 바로 옆 땅에 장비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알루미늄, 칼슘, 철, 크롬, 티타늄, 산소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인도 과학자들이 가장 흥분한 건 유황의 발견이었습니다. 유황은 달의 화산 활동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이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발견 속에서 한 가지 원소가 눈에 띄게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수소였습니다. 물 분자의 핵심 구성요인 수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겁니다. 프라그얀은 더 먼 곳을 탐험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항법 카메라를 통해 수동으로 안내했는데 신호 지연이 약 3초 정도 되어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죠. 로버의 속도는 초당 1cm에 불과했습니다. 거북이보다 느린 속도였지만 이 정도 속도에서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행 초기에 프라그얀은 4m 크기의 큰 분화구에 빠질 뻔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제때 발견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었죠. 프라그얀의 경로를 보면 두 번째로 분화구를 만났을 때도 내려가지 않고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분화구의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거기서도 얼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비크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착륙선은 10cm 깊이까지 땅을 파고 다양한 깊이에서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대기의 플라스마 함량도 측정했는데 다행히 플라스마가 많지 않아서 무선 통신에 큰 방해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죠. 운 좋게도 달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감지했습니다. 임무의 마지막 날, 비크람은 부스터를 발사하여 40cm 높이로 점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래의 착륙선이 달에서 궤도로 진입하는 연습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찬드라얀 3호는 물 얼음을 찾지 못했습니다. 9월 4일,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비크람과 프라그얀은 모두 전원을 끄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ISRO 과학자들은 다음 달에 낮이 시작되면 다시 깨어나기를 희망했지만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탐사선은 지구와 마지막 통신을 했고 영원히 침묵했습니다. ISRO와 과학계는 이 임무를 성공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실제로 달의 극지방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많이 얻었고 달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스터리는 남았습니다. 달에 물이 있다고 확인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는 걸까요? 궤도에서 관측한 데이터는 분명히 물이 있다고 말하는데 착륙해서 찾아보면 흔적조차 없는 겁니다. 답은 비크람의 온도 측정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비크람이 체이스트 온도 센서로 측정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달 표면 위의 온도는 섭씨 60도 가까이 되었지만 불과 8cm 아래에서는
영하 10도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달의 표토가 열전도율이 매우 낮다는 뜻이죠. 이는 동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얼음을 찾아야 할 곳은 달 표면이 아니라 표면 아래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나 싶었지만 동시에 달의 물이 가진 신비로움이 더 깊어진 것 같기도 했어요. 우리는 달과 물의 순환에 대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긴 달의 낮과 밤 동안 어떻게 이동하는지, 태양 복사선의 영향을 받는지, 숨겨진 저장소에 갇혀 있는지 말이죠. 찬드라얀 3호는 단 2주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달의 상태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ISRO 과학자들도 분명 더 오래 임무를 수행하길 바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귀중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달에서 물을 찾고 싶다면 삽을 가져가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표면 아래를 파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교훈입니다. 앞으로 달 탐사는 더욱 활발해질 겁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창어 시리즈 임무를 통해 로봇 기지를 건설할 거고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도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누리는 계속해서 달 표면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보내올 것이고 일본과 유럽도 새로운 임무를 준비하고 있죠. 민간 기업들도 달 탐사와 뛰어들고 있습니다. 달의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급등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물이 있습니다. 우주의 석유라고 불리는 이 귀중한 자원을 먼저 확보하는 나라나 기업이 태양계 탐사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겁니다. 달은 단순히 탐사의 목적지가 아니라 더 먼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전진 기지가 될 거예요. 화성으로, 소행성대로, 심지어 목성의 위성들로 향하는 여정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달의 물이 가진 미스터리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궤도에서는 보이는데 표면에서는 보이지 않는지, 정확히 얼마나 많은 양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앞으로의 탐사에서 나올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태양계 내 형성과 진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달은 우리 머리 위에서 조용히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를 지켜봐온 달이 이제는 인류의 다음 도약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그 표면 아래에 숨겨진 물의 얼음은 단순한 자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지구라는 요람을 벗어나 진정한 우주 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오늘은 달의 물을 찾기 위한 인류의 도전과 그 과정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미스터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